반갑습니다. 여태까지의 평가원의 기조를 미루어 보아서 이제 앞으로 수능에 어떤 지문이 나올지 예측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전에 이제 수능이 한 2주 정도 남았는데 수능 전까지 어떤 방법으로 준비를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되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첫 번째, 사설에 매몰되시면 안 됩니다. 이제 막 여러 사설 모의고사들이 막 쌓여 있을 텐데 사설 모의고사 점수가 안 나온다고 해서 뭐 낙담하거나 그럴 필요 전혀 없고, 최소 일주일 전에는 아예 사설 모의고사를 아예 일절 풀지 않는 것도 방법이니까 사설에 매몰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연계 숙지가 중요합니다.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을 일컫는 거겠죠. 특히 제가 이번 요 영상을 통해서 강조한 지문들, 강조한 개념들은 더욱 숙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19학년도부터 21학년도까지 이제 6구 수능 분석하시고 22학년도 올해죠. 6월, 9월 모의고사 발문을 분석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평가원이 이 발문을 답으로 설정을 했고 나는 왜 이 답을 골라서 틀렸는지에 대해서 발문 수싸움을 하시다 보면 평가원의 기조나 어떤 본인의 실수에 대해서 파악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준비해 보시고요. 그리고 파이널, 이제 파이널 모의고사라고 총 7회분의 EBS 교재가 있죠. 그리고 EBS 봉투 모의고사 3회죠. 시크릿 X, 요것도 3회입니다. 봉투 모의고사 레드 에디션 요게 2회. 남은 시간이 한 2주 정도 남았으니까 이제 뭐 하루에 하나, 뭐 내지는 뭐 만약에 파이널을 끝낸 학생이라고 하면 뭐 이틀에 하나 요 정도로 해서 전부 다 풀고 가실 수 있도록 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수능 완성 실전 모의고사 부분 1회부터 5회를 다시 풀이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과정에서 어려웠던 지문들이 있으면 이제 수능장에 들고 가셔서 이제 국어 시험을 보시기 전에 예열 지문으로 활용하셨으면 좋겠고, 특히 화작이랑 엄매 요거 수능 특강 풀이 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반드시 요거 화작이랑 엄매 수능 특강 풀이 해주셔야 되겠고요. 2022학년도 예비문항까지 한번 풀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지문 분석으로 넘어가기에 앞서 이게 사실 난수로부터 이제 다음 걸 예측하는 거다 보니까 사실상 뭐 어떻게 보면은 거의 주술에 가까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태까지 적중률이 좀 높았다라는 거, 그래서 한 70% 이상의 적중률을 보였으니까 믿고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고, 또 추가로 제가 이제 짚은 부분이 독서는 전체 연계 교재에서 한 40%, 그리고 문학, 현대시 같은 경우에는 한 60%, 그리고 산문은 뭐 현대 고전 포함해서 한 7, 80% 정도 되거든요. 고전 산문은 한 80% 정도 됩니다. 뭔 얘기냐면 사실상 요 강의 영상에다가 그 강의 영상을 보시면서 제가 짚어드렸던 지문들을 공부하는 거에다가 조금만 더 하면 사실 전체 다 하는 거니까 연계 교재를 제 어떤 요 강의에 맹신하지 마시고 제가 9획을 나눠 드리니까 얘들이 이제 범주화해서 요런 덩어리들이 나올 수 있겠구나, 요런 개념으로 연계를 준비하시면 또 도움이 될 겁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독서 예상 지문인데요. 사실 여태까지 독서가 아주 어떤 일관적인 특징들을 보이고 있었는데요. 자, 이제 그 당해 기준으로 봤을 때, 즉 6월, 9월 수능 한 덩어리를 봤을 때 이제 인문 같은 경우에는요. 동양 인문이 단독으로 꼭 나오고 서양 인문 하나가 단독으로 나오고 그걸 제외한 다른 지문, 보통 논리학이나 어떤 예술 철학적인 지문이 항상 하나씩 등장을 합니다. 동양, 서양, 인문, 서양, 예술, 인문 논리학인데 요건 동양에 상당히 가까웠던 지문이었고요. 동양, 서양, 동양인데 여기서는 지금 2021학년도 같은 경우에는 예술의 방향을 9월에 좀 크게 잡았죠. 그럼 이제 2022학년도 올해 6월, 9월엔 어떤 지문이 나왔냐? 이제 가에다 서양 인문을 갖다 넣었고 나에다가 그 주자학 동양 인문을 갖다 넣었죠.
그래서 얘를 어떤 수치적으로 표현을 해보면 0.5, 0.5 정도 어떤 만족을 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자유주의 철학 하나. 그러면 지금 동양 인문이 하나, 서양 인문이 하나, 그다음에 그 외의 것들, 뭐 예술, 철학, 뭐 논리학 이런 것들이 하나 이렇게 나와야 하는데 0.5, 0.5씩 만족이 되었다 보니까 수능에 나올 만한 저기는 0.5, 0.5를 여기서 채워줄 것 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동양 인문이 가, 서양 인문이 나 이렇게 나오거나 여기 2022학년도 6월 지문이 동양인문의 비중이 좀 더 컸거든요. 그 주자학이 이 나 지문이 전체 지문의 코어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럼 그렇게 따지면 동양인문을 1로 뒀을 때 이 경우의 수에는 이제 서양인문과 관련한 요소들이 나와줘야 되겠죠. 그래서 서양 종교학이라든지 서양 예술철학 그리고 서양 논리학에 대해서 등장할 가능성이 좀 높다. 정리하면 가, 나, 동양인문, 서양인문 반반씩 나오거나 서양 종교학, 서양 예술철학, 서양 논리학이 나올 것 같다라는 거. 그래서 이번에 어떤 무게는 서양 쪽에 훨씬 더 두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문화 지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단순하죠. 경제 두 번, 법 한 번, 당해 한 해 기준으로 경제 두 번, 법 한 번이 어떤 국룰처럼 작용하고 있어요. 경제 둘, 법 하나. 경제 둘, 법 하나, 경제 둘, 법 하나. 그러면 지금 6월에 보시면 올해 6월에 형벌론 지문이 나왔다. 그죠?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정책 지문이긴 한데 법 쪽에 굉장히 가까웠던 지문이죠. 그다음에 2022학년도에는 굉장히 경제 쪽에 치우친 광고 부분이랑 나지문에는 탄력성, 완전 순수 경제 부분이죠. 그래서 경제를 만족을 했다. 그럼 수능에는 경제가 나올 확률이 높은데 지금 한 3, 4개년치의 어떤 그 기조를 봤을 때 응용경제학이 나올 때예요. 오케이? 그 응용경제학이 안 나온 지 좀 돼서 응용경제학이 나올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는 계약, 뭐 결혼이라든지 상속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포함될 수 있겠죠. 채권, 주식, 부동산, 화폐, 금리, 세금 이것처럼 수요 공급의 원칙을 기반으로 움직이되 어떤 완전 순수 경제라기보다는 응용 경제 쪽에 가까운 것들이 있죠. 즉 수요 공급의 원칙을 응용해서 등장할 수 있는 지문들, 계약, 채권, 주식, 부동산, 화폐, 금리, 세금 등이 있을 것 같고요. 과학기술도 같은 맥락으로 기술이 두 번, 순수과학이 하나, 그러니까 과학이 한 번, 기술이 두 번 나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는데 공학, 순수과학 나왔죠? 이게 19년도 수능이었고요. 이게 지구과학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유전자 순수과학 요거 생명이죠? 생물. 공학 나왔고 공학 요거 화학 나왔습니다. 화학. 그 다음에 18대가 요거 역학논리학이었거든요. 역학논리학이라는 이유는 그 역학논리학이라는 것은 물리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18대는 물리가 순수과학으로 나왔어요. 물리, 지과, 생명, 화학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요번에 6월에 PCR 기술 공학 나왔고요. 그 다음에 9월에 메타버스 공학기술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공학기술 두 번이 나왔어요. 그럼 순수과학적인 요소가 좀 나와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PCR 기술 같은 경우가 약간 자연과학적인 그 생명의 어떤 그 유전자 분열과 관련한 요소가 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순수과학 0.5, 그다음에 기술 0.5 정도의 즉 이번 2022학년도 6월 올해 6월에 본 시험과 좀 비슷하게 둘의 무게가 좀 있는 적절히 조화가 된 그런 지문이 나올 것 같고요. 이때 순수과학은 물리여야 됩니다. 물리. 그럼 모든 걸 정리해 놓고 봤을 때 물리기술적인 측면이 나오겠죠. 그러면 물리랑 공학이랑 어떤 결합한 어떤 요소들이 있냐? 우주기술. 그죠? 또 최근에 또 누리호까지 쐈다 보니까 어떤 사회의 이슈를 좀 반영하는 경향이 있죠. 올해 6월처럼요. 그리고 작년 9월처럼요. 그래서 우주기술이라든지 로켓기술 그리고 활공기술 뭐 비행기 활공각 하면서 수능 특강에 있던 지문 기억하시죠? 데이터학도 들어갈 수 있겠고요. 왜냐하면 데이터학과 뭐 블록체인 같은 것들은 물리를 기반으로 합니다. 양자역학을 기반으로 하죠. 그 다음에 애초에 양자 논리학이 나올 수도 있어요. 알고 계시고 막 베이지주의자 이런 것들 기억나시죠? 양자 논리학이 나올 수도 있겠고 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반도체도 물리 기술에 굉장히 가깝거든요. 왜냐하면
양자역학을 응용했기 때문에 반도체 같은 요소도 충분히 등장할 수 있겠다. 그러면 어떤 것들을 참고하면 좋으냐? 먼저 인문지문입니다. 제 생각에는 웬만하면 그냥 가의 동양인문, 나의 서양인문, 뭐 내지는 뭐 가의 서양인문, 나의 동양인문 이런 식으로 그냥 간단하게 그 기존의 질서에 맞게 좀 등장할 것 같아요. 크게 벗어나지 않게. 여기서 파란색으로 표시한 것은 우리가 6월과 9월에서 연계됐던 부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인문예술 7강, 요게 그 주자학 지문이 이제 연계됐던 부분이고, 교과서 개념학습 부분이 올해의 그 뭐죠? 자유주의 철학과 관련한 부분이 연계됐던 부분이니까 이게 지문 예측이 뭐 2019, 뭐 2022 요 식으로 이렇게 종으로도 중요하지만 그 당해의 주제들 있죠? 6월, 9월 요거를 관통하는 주제들도 좀 중요하다 보니까 요 하늘색으로 표시한 부분들도 꼭 읽어주셔야 하겠고요. 그래서 인문예술 7, 8강, 주제통합 1강, 13강 요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또 수능 완성에 이제 실전 모의고사 4회 부분 그리고 5회에 요거 243페이지가 있는데 요거 왜 별을 3개 달아놨냐? 이제 저랑 이제 수업을 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제가 아도르노를 굉장히 강조했다라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아도르노가 되게 상당히 신경 쓰이는 인물인데 일단은 아까 과학기술 설명할 때요. 어떤 물리공학적인 요소가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서양 예술적인, 서양 종교 쪽인 요처럼 약간 서양 인문 쪽인 그 방향으로 무게가 좀 더 있을 것 같다. 근데 동양 인문, 서양 인문 반반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도르노가 딱 그런 인물이거든요. 어떤 동양 인문관에 대해서도 빠삭하고 서양 인문의 대표적으로 예술 철학을 주도했던 인물, 특히 모방과 관련한 예술 철학을 주도했던 인물이고 그렇다 보니까 예술과 관련한 어떤 논리적인 뭐라고 할까요? 어떤 논리적인 화두에 굉장히 항상 앞에 서 있던 인물이다 보니까 이게 아도르노 관련 지문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아도르노랑 같이 나올 만한 인물이 플라톤이에요. 플라톤. 둘이 모방을 하는 면에 있어서 어떤 예술 철학적인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수능 완성 5회랑 그 다음에 파이널 모의고사 있죠? 총 7개짜리 되어 있는 위로 넘기는 거 거기 5회인가에도 아도르노가 있어요. 4회인가 5, 6, 7회인가 아마 거기 그 뒷부분에 아도르노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봉투 모의고사 그 노란 색깔 있죠? 거기 2회인가에도 아도르노가 있어요. 그래서 아도르노가 상당히 많이 겹치고 있고 대부분의 사설에서 어떤 아도르노에 대한 신경을 꼭 쓰고 있다라는 느낌이 좀 들어서 여기는 반드시 지문을 다 뜯어보셔야겠죠. 그리고 심리예술적인 측면이나 논리철학적인 측면들이 나올 수 있겠고 여기 특히 빨간색으로 표시한 것들은 깊게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인문지문에서 한 절반 정도 그리고 나머지 뭐 수능 특강에서 이제 한 절반 수능 특강의 인문지문 중에 한 절반 정도 되니까 한 4, 50% 정도 된다. 그래서 어차피 공부할 바에 나머지 그 남은 것들 4, 50%도 해서 꼼꼼히 준비하시는 게 더 낫겠죠. 제 생각엔 요거 동양인문 플러스 서양인문 그냥 여기에 그 묻어나게 나올 것 같고 그리고 6월, 9월의 연계 정도를 봤을 때 간접 연계라고 하는데 제 체감은 훨씬 더 연계가 높게 된 기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그냥 이 어떤 이 교재의 개념들을 기반으로 알고 있으면 큰 무리가 없이 문제풀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정말 신경 쓰이는 사람 한 명만 꼽아라 라고 하면 아도르노입니다. 아도르노가 예술에 대해서 어떤 논리학적인 명제로 접근하는지 모방에 대해서 어떤 논리적인 명제로 접근을 하는지 요 점을 주의 깊게 살펴보셨으면 좋겠고 여기 화면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 꼭 준비하시고 읽어보시고 문제풀이 하시고 갈래론 정리 정도 해주시면 좋겠죠. 세부 정보를 숙지하고만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경제예요. 경제 같은 경우에는 채권, 대표적으로 계약이 여기 들어가죠. 결혼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상속 이런 요소들이 나올 수 있는데 제 생각에 부동산은 원래 채권이 나온다면 부동산이 나올 때가 슬슬 됐는데 부동산이 나오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회적인 이슈를 반영할 수밖에 없는 게 어떤 평가원의 위치인데
부동산은 이번 어떤 그 정권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좀 어떤 화두가 됐던 부분이다 보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당장 이제 내년에 선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 부동산은 좀 조심스럽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여기 사회문화 지문에 어떤 뭐 민주주의의 구성 원식, 그 뭐 구성 원리, 뭐 국회의 구성 원리, 이런 수능 특강, 수능 완성 지문들이 꽤 많아요. 어떻게 선거하고 어떻게 그 어떤 권력을 나누며 이런 어떤 민주주의적인 지문들이 꽤 많은데 다 뺐거든요. 그래서 알고 계시고 아마 안 나올 것 같다. 그 부분은 그냥 안 봐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응용경제, 이 무역학이랑 같이 엮어서 보시면 돼요. 사실 같은 말이니까요. 주식, 선물, 화폐, 금리, 세금인데 여기서 이제 보통 사회문화지문이나 과학기술지문 같은 경우에는 그 해의 이슈를 반영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어떤 이슈가 있냐? 대표적으로 요거죠. 저기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저기 주식 공매도에 대한 이슈가 있었죠. 그래서 주식, 금리, 선물. 그래서 공매도 포지션이 뭔지 숏이죠. 그 다음에 뭐 금리 인상을 했을 때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칠지, 금리와 어떤 뭐 인플레이션의 관계, 그 다음에 뭐 금리를 높였을 때 뭐 고용률이 어떻게 되는지, 요것들을 제가 탄탄히에다가 정리해 둔 거 기억하시죠? 얘를 기반으로 개념을 숙지하신 채로 수능 특강이랑 수능 완성의 어떤 내용들을 접근을 해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무역학도 같은 맥락인데 조금 신경 쓰이는 게 사회문화 2강이거든요. 요거는 이제 비교의 지문이에요. 그래서 다른 나라랑 무역을 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어떤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인데 요 비교의, 절대의에 대한 개념도 꼭 숙지하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6월과 9월에 나왔던 지문과 유사한 지문들, 형벌론에 관련한 지문과 광고, 탄력성과 관련한 지문은 여기 아래다 정리해 두셨으니까 횡으로도 한번 살펴봐라 라는 얘기였고요. 정리하면 주식, 이는 아마 포지션과 관련된 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아마 선물로 엮어주셔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리, 금리를 높였을 때 뭐가 어떻게 변동하는지. 오케이? 금리는 은행 이자율이다 보니까 은행에 사람들이 돈을 맡길지 맡기지 않을지, 그래서 시장에 돈이 풀릴지 아닐지를 기반으로 화폐 가치나 유동성이나 자산 가치나 이런 측면들을 저기 판단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뭐 환율 이런 것도 들어갈 수 있겠죠. 환율. 이런 포인트들을 잘 기억하고 계셔야 되겠고요. 둘의 모든 요 응용 경제의 공통점은 돈의 가치가 어떻게 되냐가 핵심입니다. 화폐 가치가 어떻게 되냐. 그다음 비교의, 절대의. 이게 어떤 경제적인 측면에서 요 정도의 글이 나올 것 같고, 만약에 채권, 어떤 계약이나 채무, 뭐 이런 어떤 의무적인 측면이 나온다면 결혼이나 상속이 나올 것 같습니다. 결혼이나 상속. 그래서 뭐 결혼의 종류가 사실혼, 뭐 법률혼 뭐 이렇게 나뉜다라는 것과 상속,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즉 어떤 그 유언을 남기지 않았을 때 어떤 방식으로 상속이 되는지, 심지어 유언을 남겼을 때도 아들과 딸이 받을 수 있는 몇 퍼센트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지문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개념적인 측면 수능 특강에서 복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독서 그 과학기술 부분인데 얘는 거의 한 90% 이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가장 이제 그 적중하기가 좀 쉬운 분야이기도 하고 물리공학이 나와야 되는 게 제 생각에는 명확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물리공학이 선형수학 물리공학이죠. 우주, 기하학, 뭐 벡터 이런 면도 나올 수 있습니다. 즉 어떤 순수과학에서 얘가 이제 기초물리학이 순수과학이라고 하고 이제 물리공학이 이제 물리공학이 응용물리라고 봤을 때 이 둘을 엮어주는 애가 얘네죠. 선형수학, 우주, 기하학, 벡터. 그러니까 같이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암호학 같은 것들도 전부 다 양자역학에 기반을 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대표적으로 뭐 우리나라의 어떤 특징이기도 하고 우리 어떤 물리기술과 가장 가까운 그 대한민국의 산업이 반도체다 보니까 11강 요거 반도체 지문이고 약간 양자역학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어떤 경우에 전류가 흐르고 어떤 경우에 전류가 흐르지 않는지를 모든 경우의 수를 따져서 간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기초물리학 지문에 제가 논리학도 전부 다 넣어드렸습니다. 그 인문 지문들도 논리학 부분에 어떤 물리적인 요소가 많이 접합된 게 있으니까 논리학이 좀 약한 학생이라면 이번에 상당히 수능이 좀 어려울 건데 19년도의 흐름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논리학 지문이 가장 어렵게 나올 수 있으니까 좀 주의해라 라는 거. 그 다음에 뭐 암호학, 통계학, 분석학, 데이터학, 뭐 빅데이터 이런 요소들, 그리고 뭐 블록체인 이런 요소들이 충분히 등장할 수가 있겠고요. 누리호 이런 것들을 우리 어떤 사회적 이슈를 반영해야 되다 보니까 누리호 발사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여기 어떤 로켓 기술에 대한 내용이 4강이었고요. 로켓 기술이 아니라 그 요거 10강 요게 이제 로켓 기술과 관련된 활공과 관련된 개념이었거든요. 그래서 우주에 대한 개념, 로켓에 대한 개념, 비행기, 활공, 착륙 이런 요소 있죠. 정리해드리면 활공, 비행기, 우주, 알고리즘, 역학논리, 반도체, 암호, 데이터, 뭐 블록체인 이런 요소들, 물리를 기반으로 한 공학들이 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과학기술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연계가 된다라는 거, 연계가 여태까지 안 됐던 애가 거의 없으니까 특히 어떤 그 문과학생 같은 경우에는 과학기술을 특히 더 이제 깊게 봐주셔야겠죠. 이번에 그 19학년도 지구설 지문이 있었죠. 뭐 프톨레마이노스니 어쩌니 그 정도 급의 지문이 나올 거예요. 제 생각에. 그래서 반드시 19학년도 그 31번 문제 있었던 그 악랄한 지문 있죠. 걔를 예열 지문으로 들고 가는 것도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31번 정도의 문제 나오면 그냥 찍으세요. 그게 좀 더 확률이 높을 수 있습니다. 19학년도 31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문학입니다. 문학의 기조를 봤을 때 딱 한 해를 기준으로 보면 서정 둘의 반영 하나예요. 현대시랑 현대산문을 다 조합했을 때 서정 둘의 반영 하나 요 정도의 무게를 가지고 등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서정 둘이 나올 때마다 반영론 작가가 한 명씩 등장하는 그런 어떤 기조를 보이는데요. 그래서 뭐 여기 그 2021학년도 거 한번 볼까요? 여기 딱 끊어서 보면 서정 둘이 나오니까 최동훈 요건 수필이었어요. 서정 둘이 나오니까 반영론 한 명이 나왔죠. 그죠? 그럼 여기 2021년 보니까 반영론이 지금 두 명이 나오고 있어요. 그럼 서정이 좀 부족하죠? 왜냐하면 서정 둘에 반영 하나인데 2021학년도 때 9월에 반영론 작가가 두 명이 나왔으니까 사회비판적인 요소가 그러면 수능에는 당연히 서정 문학가를 우리가 충분히 예측해 볼 수 있었어요. 제 이전 영상에도 마찬가지로 서정 소설가가 나올 거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서영은이 나왔다는 거, 오케이? 이런 요소들처럼 볼 수 있겠고 빨간색이 반영론, 그 다음에 남색깔, 청색깔, 남색깔 이게 서정 작가고요. 보라 색깔이 서정 작가가 반영론 글을 쓴 경우다. 서정 작가도 비판하는 경우 있겠죠. 좀 드물겠지만. 그럼 이제 올해의 기조를 볼게요. 요거 2022랑 2022 6과 9를 보면은 지금 서정 작가가 나왔는데 김광규가 원래 김기림은 대표적인 서정 작가고요. 구인회니까. 근데 김광규가 원래는 서정시를 위주로 한 서정시 비중이 한 8? 요 정도 되는 사람인데 김광규의 반영론 작품이 나왔어요. 오케이? 서정문학가의 반영론 작품이 나왔습니다. 요거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지금 홍성원 무사와 악사 요거 반영론 글이었죠. 사회비판적인 요소. 요건 수필이니까 빼겠습니다. 그럼 얘는 한 1.5 대 1.5 정도로 6월에 이제 대치가 됐네요. 그럼 이제 볼게요. 2022년 그 2월 그 9월 보시면 서정 작가가 2명 나왔고 현대산문에도 또 서정 작가가 나왔어요. 그러면 총 봤을 때 서정이 2번 나올 때마다 반영이 한 번 나와야 되니까 1년을 기준으로 보면요. 6번에 3번이 나와야 돼요. 그죠? 근데 지금 보시면 1.5, 1.5, 3이니까 4.5에다가 지금 그 반영론이 1.5 이렇게 등장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는 게 소설은 무조건 반영 소설이어야 돼요. 무조건. 소설은 무조건 반영 소설이고 요즘 수능 특강이랑 수능 완성의 기조를 봤을 때 그리고 2022학년도 6월과 9월의 기조를 봤을 때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이후 이렇게 세 가지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앞에 거 안 나옵니다. 알고 계시면 되겠고, 그래서 반영 소설이 나와서 여기서 2.5를 일단 만족을 해줘야겠죠. 그럼 이제 여기 빈 사람이 1.5가 되겠죠. 2.5가 되고 그 다음 1.5가 되는데 한 사람이 순수신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수능에 김광규 포지션처럼 문학은 원래 순수문학을 추구하는데 반영시를 딱 썼던, 왜냐하면 순수문인도 반영시 쓸 수 있으니까 순수문인이 무언가를 비판하는 글을 쓴 게 나온다면 6,3 서정 6번 반영 3번의 무게를 딱 만족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정리해보면 이렇게 나와요. 시 같은 경우에는 서정 시인이 한 명, 그 다음에 원래 서정 시인 한 명, 그리고 서정 시인인데 비판의 글을 쓴 거, 이 비판이 그렇게 세지 않을 겁니다. 뭐 기형도나 이육사 윤동주 스타일의 대놓고 하는 비판, 뭐 나힙 고정이 뭐 이런 스타일의 대놓고 하는 비판이 아니라 그냥 어떤 뭐 현대 사람들의 뭐 소비 생활에 대해서 비판을 한다든지, 그 김광규 대장간의 유혹이랑 비슷한 스타일입니다. 뭐 어떤 소시민들의 어떤 뭐 삶의 애환을 보여준다든지, 혹은 농촌과 도시를 비교하면서 농촌의 열악한 환경을 보여준다든지, 그래서 대놓고 까는 그런 형태의 글이 아니라 약간 부드럽게, 약간 서정문인이 딱 비판하는 시 쓰는 느낌으로, 즉 보라 색깔이 한 명 나온다 이거죠. 요 어떤 표에 대해서 이해하시겠죠? 그럼 정리해 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녹색으로 표시한 것은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한번 이제 인터넷이나 검색을 해보신 다음에 이 사람들이 어떤 글을 쓰는지 대충 맛만 봐주시면 좋겠고, 요 보라색이 한 명이 꼭 나와야 된다라는 게 핵심인데, 보라색이 서정 시인인데 비판하는 글을 썼던 사람이에요. 대표적으로 뭐 신석정, 신경림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이죠. 원래는 서정 문학을 추구하는데 뭐 신석정은 일제에 대해서, 신경림은 도시에 대해서 어떤 비판적인 시선에 대한 글이 상당히 많았죠. 그래서 보라색에서 한 명, 까만색에서 한 명 이렇게 등장할 것 같다. 그리고 아래에 이거 점선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위에는 특강이고요, 아래는 완성입니다.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봤을 때 서정 문학의 어떤 흐름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 시문학파, 발전한 구인회, 발전한 청록파, 발전한 남도 문학가, 그리고 현대의 신서정파가 남아 있죠. 이걸 어떻게 구분하시면 되냐? 시문학파는 자유 플러스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게 구인회의 전신이었기 때문에 구인회 역시 자유 플러스 사랑이에요. 사랑. 약간 모더니즘적인 요소가 좀 들어갔다 이거죠. 내가 내 마음대로 사랑할 권리,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권리, 이것처럼 어떤 신체적이고 정신적이고 예술적인 자유와 사랑, 모더니즘이다 보니까 서양 문물적인 요소가 시어로 많이 등장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청록파 같은 경우에는 자연 플러스 사랑입니다. 자연 플러스 사랑. 사랑 이야기를 하는데 뭐 이별 이야기도 당연히 하겠죠. 자연물에 근거해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대표적으로 청록파. 근데 청록파는 작년에 어떤 욕망들을 전부 다 해소를 한 느낌이기 때문에 가능성은 그리 높아 보이진 않는다.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제가 가장 신경 쓰이는 쪽은 요 남도문학과, 구인회랑 남도문학과 이쪽이 좀 신경 쓰이는데, 왜냐면 남도문학과랑 구인회가 서정시인인데 비판하는 글을 많이 썼기 때문에, 서정시인임에도 남도문학과는 농촌 플러스 사랑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이때 70년대, 80년대였다 보니까 굉장히 어떤 도농격차적인 면모가 많아서 농촌 이야기를 하면서 농촌의 생명력, 농촌의 사랑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남도문학과였죠. 그다음에 신서정파, 얘는 가족과 사랑 이야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교수적 경향을 가진 사람이라든지 어떤 가정적인 시를 쓰는 사람들이 좀 많죠. 박목어를 필두로 해서 발전했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흐름으로 나아갈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건 요 시문학파랑 구인회를 동시에 지냈던 사람들과 남도문학과가 좀 신경 쓰인다. 그래서 요 리스트들 알고 계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게 보라색으로 언급된 사람들이 한 명, 까만색으로 혹은 녹색에서 언급된 사람들이 한 명 나올 텐데, 제가 서정시인인데 비판하는 글을 쓴 사람에 대한 시어에 의해 문제가 어렵게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비판하는 글을 쓸 때 함축이 좀 많아지기 때문에 시어이의 문제를 어렵게 내기가 상당히 쉬운 구조가 되겠죠. 그래서 보라 색깔의 어떤 그 기조를 간단히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신석정 같은 경우에는 자연 얘기 위주로 하다가 뭐 에덴 동산 이런 것들 약간 기독교적인 자연 얘기를 하다가 하기 전에 어떤 일제강점기에 대해서 앞잡이들을 비판하는 글을 많이 썼습니다. 김광섭도 마찬가지예요. 그다음에 정지영, 김종삼, 오장한, 김영란 여기가 대표적으로 모더니즘 즉 어떤 현대 문물에 대한 엄청나게 자유로운 습득과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권리, 내가 억압받지 않을 권리, 자유와 사랑 이야기를 했던 사람인데 일제 비판적인 요소가 꼭 있었습니다. 특히 뭐 정지용 같은 경우에는 아들과 관련한 포인트가 항상 등장하기 때문에 시어의 이해 문제에서 잘 봐주셔야겠죠. 그리고 신경림 이성분은 도시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고재종과 신대철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유치원도 껴주셔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지훈이랑 박두진 같은 경우에는 4.19 혁명을 기준으로 이승만 정권에 대한 비판을 좀 했기 때문에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김종길 같은 경우도 소비사회에 대한 비판을 자주 했던 인물입니다. 김광규랑 성향이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다시 정리해드리면 시문학파에서 구인으로 넘어온 박용철부터 김유영까지 요 대표적인 요 시문학파에서 구인으로 발전시킨 사람들이 나올 만하고 남도 문학가가 나올 만하다. 한 명은 순수시, 한 명은 순수시에다가 무언가 비판하는 글을 쓸 거다. 특히 보라색 잘 봐라.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현대 산문이고요. 현대 산문은 수능 특강이랑 수능 완성 외의 것을 하나도 집어넣지 않았어요. 제 생각에 산문은 무조건 그냥 100% 연계될 것 같거든요. 뭐 6월에는 무사화학사 나왔고요. 그다음에 9월에는 뭐였죠? 오영수 작품 나왔으니까 이거 오영수가 이게 뭐였죠? 그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간 이것도 수능 특강에 그대로 있던 거 그대로 갖다가 넣었었죠. 이것처럼 산문은 제 생각에 웬만하면 그냥 100%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에서 나올 것 같다. 그래서 요 사람들만 알고 있으면 되겠고요. 하나 제대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 중에 무조건 나와요. 이 중에 무조건 나옵니다. 꼭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대산문은 무조건 반영론 글이 나와야 됩니다. 그럼 어떤 반영론 글이 나올 만하냐? 5060 전쟁문학, 그 다음에 7080 어떤 리얼리즘적인 요소, 산업화, 도시화, 민주화에 대한 요소, 90년대, 00년대 인간소의 여류문학적인 요소, 여성문학적인 요소가 나올 만하다. 근데 특히 이제 어떤 정권이 바뀌기 직전이다 보니까 지금 정권을 어떤 세운 사람들의 특징이 이쪽 세대란 말이에요. 이쪽 세대. 그러니까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데올로기를 이런 글들을 통해서 넘기기가 쉽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이쪽 글들을 통해서 이데올로기를 그 여러분 세대로 넘기기가 좋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특히 이쪽에 있는 사람들 고정희, 성석재, 이강백, 현기영, 차범석, 이문구, 이재하, 뭐 황순원 이런 사람들이 충분히 등장할 만하다. 이강백은 특강도 있고 완성에도 있죠.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전쟁 문학적인 요소 막 무겁고 어떤 민족 탄압적이고 의지를 잃어버리고 각종 등신이 나온다 그랬죠 제가.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남자, 그다음에 신체의 병을 앓고 있는 여자가 많이 등장한다고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손창섭의 비 오는 날 이런 글들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50년대, 60년대 전후 문학 했던 사람들 있죠. 이태준, 최인훈, 이동하, 염상섭 이런 사람들은 이데올로기의 갈등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북쪽이냐 남쪽이냐 이런 요소들 광장 같은 거 보시면 자유를 위해서 어떤 광장을 찾아 떠나기 위해서 북남 왔다 갔다 하는 경향이 있었죠. 이렇게 이데올로기적인 갈등. 그다음 최만식, 염상섭, 황성영으로 이어지는 리얼리즘은 너무나도 당연하기 때문에 꼭 알고 계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고정희부터 이재하에 이르기까지 어떤 그 민주화를 주도했던 글들 특히 가장 신경 쓰이는 사람이 요거 이강백 현기영이 너무나도 신경 쓰이고 왜냐면 9월에 또 극도 나왔다 그죠? 그래서 이강백 현기영이 너무나도 신경 쓰인다. 뭐 요 정도. 뭐 그다음에 전쟁 문학에는 손창섭, 이호철 이런 사람들이 나올 만하고 왜냐면 이호철을 내야지 좀 어렵게 낼 수 있거든요. 상징적인 소재가 많으니까 뭐 고무신 이런 거 갖다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이강백 현기영 같은 거 특히 주의해라.
이강백은 뭐 파수꾼, 북어대가리 요 정도 기억하시 또 뭐 있냐? 결혼 뭐 요 정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현기영은 무조건 제주도예요. 제주 4.3 사건, 제주 잡녀 사건 요런 것들이 대표적이니까 알고 계시고 그다음에 이제 여류문학과에는 대표적으로 권여선, 이모 이거 진짜 어렵거든요. 권여선의 이모 요런 작품 되게 어려우니까 꼭 봐주시면 되겠고요. 박완서, 오정희 이쪽 라인 있죠. 신경숙, 오정희, 박완서로 이어지는 한국 문학의 어떤 여류 비판 문학가들의 흐름이 있었습니다. 특히 신경숙 같은 경우는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이 없어요. 그냥 적어뒀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청준 같은 경우도 글을 되게 어렵게 씁니다. 그 소문의 벽이라고 수능 완성의 작품이 있거든요. 꼭 한번 읽어보고 가시면 좋겠고요. 만약에 수필이 나온다면 이 수필은 제 생각에는 고전시가랑 엮일 요소도 좀 있어요. 고전시가 두 개, 가 하나 나오고 다에다가 수필을 갖다 낼 수도 있으니까 혹은 현대시 가 하나 주고 다에다가 고전 수필을 낼 수도 있습니다. 수필이 나온다면 요 사람이 나와야 됩니다. 신영복. 이 사람이 되게 중요하고요. 아니라면 뭐 김소운, 법정, 최성각 뭐 이런 사람들이 나올 만하고 사실 현대시에서 서정문학가가 수필도 많이 썼거든요. 아까 언급한 사람들 있죠. 이 사람 중에 수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각각의 작품을 읽어보시고 이 사람이 어떤 글을 쓰는지 좀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박두진 같은 경우는 수필 되게 많이 썼어요.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여기까지가 현대 산문이었습니다. 다음에는 고전시가. 자, 핵심은요. 다시 아까 그 표로 넘어가서 자, 다 지우고 자, 놓고 봤을 때 원래 고전시가가 어떻게 나왔냐면 무조건 양반류, 웬만하면 양반류가 나왔고 보이시죠? 자, 여기서 청색이 양반류고요. 빨간 게 평민류를 뜻해요. 그 다음에 웬만하면 고전시가에선 양반류가 다 나왔고 고전산문에선 무조건 이제 평민류, 오락소설, 뭐 영웅군담 소설, 어떤 뭐 도술소설 이런 것들이 나왔었는데 이제 올해의 기조를 봤을 때 6월은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그죠? 근데 약간 신경이 쓰이는 게 이거야. 9월에 허난설원이 나왔어요. 갑자기 너무 뜬금없이. 허난설원이 나오고 사설시조가 나왔는데 허난설원이 약간 어떤 느낌이냐. 글은 양반처럼 써요. 근데 주제는 완전 여성적인 주제거든요. 그래서 어떤 느낌이 좀 들었냐면 사설시조 같은 걸 조금 내고 싶어 하는데 아직까지 너무 사설시조를 내기엔 좀 어려운 시대다 보니까 허난설원 같은 걸 내면서 이제 내년이나 내후년에 사설시조 시대로 좀 넘어가기 위해서 발을 한 발짝씩 넣고 있나?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허난설원은 어떤 형식성의 측면을 봤을 때 양반류적인 글을 썼다라는 거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뭐가 나올 것 같냐? 그냥 양반류랑 평민류 오락소설 그대로 나올 것 같아요. 그냥 양반류 나오고요. 평민류 오락소설이 그대로 나올 것 같은데 얘를 조금 더 좀 상세하게 경우의 수를 나눠봤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이 평민류가 나오면 다른 쪽은 양반류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렇게 1번으로 나올 거예요. 기존의 기조와 마찬가지로 양반류 시가가 등장하고 평민류 오락소설이 등장하는 식으로 신화랑 설화를 포함해서 한정가류 같은 거 나오고 뒤에 뭐 배비장전, 전우치전 뭐 요것처럼 어떤 평민류적인 요소가 좀 들어가겠죠. 아니면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2번 기녀문학이 그냥 나옵니다. 황진이, 홍랑 그 다음에 기녀는 아니지만 뭐 허난설원 같은 그런 식의 글을 쓴 사람 있죠. 그 다음에 그러면 지금 약간 그 고전 시가가 약간 여성 쪽 그리고 약간 평민 쪽으로 좀 갔단 말입니다. 그죠? 기녀 문학을 쓰면 물론 기녀는 형식은 양반류긴 해요. 근데 사랑 얘기고 정한류다 보니까 약간 저기로 간 거예요. 평민류 쪽으로. 그러면 이제 소설에서 양반류인데 약간 가벼운 양반류가 나와야 돼요. 이해하셨죠? 왜냐면 완전 찐 양반 시가 찐 평민 소설이 나왔다고 하면 약간 양반 시가가 나오면 약간 평민 시가가 나오면 약간 양반 소설이 나와야겠죠, 당연히. 그래서 기녀문학이 나온다면 2번처럼 약간 물렁물렁한 양반들 있죠. 실학소설가들이라든지 가전책 혹은 가정가문 소설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3번 양반류 시가가 나오고 그 평민류 오락소설 중에 여성형 영웅소설이 나오면 돼요. 그러면 왜 허난설원을 냈는지가 해석이 다 되거든요. 3번도 가능성이 큽니다. 양반류 시가가 나오고 여성형 영웅군담 소설, 홍계월전, 뭐 또 뭐야
여기서 뒤에 있죠. 예. 뭐 홍계월전, 뭐 옥주호연 이런 것들이 충분히 등장할 만하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3번 중요해요. 그 다음에 애초에 그냥 9월의 기조를 그대로 따라간다. 평민류 여성향 사설 시조를 그냥 내고 고려가요 같은 것도 여기 포함될 수 있겠죠. 이 경우에도 물렁물렁한 양반이 나와줄 것 같아요. 양반의 실학소설, 가전체, 가정가문소설. 그 다음에 엘리트 평민 가사. 왜냐면 요번에 수능 특강에서 좀 강조됐다라는 느낌을 받아서 엘리트 평민 가사들 있죠. 대표적으로 중앙 정치에 대해서 비판했던 초기 뭐 간민가, 거창가, 향산별곡 이런 것들 있죠. 엘리트 평민 가사가 나오고 평민류 오락 소설이 나올 것 같은데 웬만하면 1번과 3번 형태로 등장할 거다. 그래서 양반류 시가 다 정리해드렸고요. 기녀문학, 평민류 여성향 사설시조, 고려가요 다 정리해드렸고 엘리트 평민가사 다 정리해드렸는데 이상한 게 역대 최고로 향가가 많아요. 조금 이상해요. 향가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향가는 그리고 약간 조선시대 완전 그 성리학 완전 늙은이 양반류가 아니라 향가 같은 경우는 약간 저기 하죠. 좀 젊은 맛이 좀 있죠. 왜냐면 화랑들이 썼으니까. 그래서 양반류인데 그렇게 딱딱할 것 같지가 않기 때문에 그리고 향가가 너무 많기도 해요. 그래서 양반류 시간대 약간 물렁한 그 저런 것도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 자규야 알랴마는 그거 있죠. 약간 양반류의 사랑 이야기. 여기 그 저기 뭐야 이정보 윤선도랑 이정보가 꿈과 관련해 가지고 정한류 얘기가 이정보 정한류가 좀 있거든요. 이것처럼 양반인데 약간 물렁한 그런 형태의 시가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표적으로 향가가 나오기가 좋아요. 처용가 같은 것도 꼭 알고 가셔야 되겠죠. 여기 안 썼네. 여기 처용가 그 수능 특강에 고려가요 처용가랑 향가 처용가도 있습니다. 웬만하면 1번, 3번으로 나오겠지만 말랑할 수 있다. 양반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완전 남성향적인 글이 나왔어. 결국 이제 시가에서 남성향적인 글이 나왔다면 소설에서 약간 여성향적인 글이 나와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여성형 영웅 소설인데 걔는 이제 뒤에서 확인해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이신이가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이유는 유교적 관념류가 좀 많습니다. 뭐 사후가, 매화사 이런 것처럼 약간 안민영의 매화사 약간 유교적 관념류적인 요소가 좀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이신이 유교적 관념류가 좀 나올 수도 있다. 이 경우에는 오락소설이 진짜 대놓고 오락소설이겠죠. 신화소설 같은 거. 그래서 양반이 딱딱할수록 평민이 물렁하고요. 양반이 물렁할수록 그 다시 시가가 딱딱할수록 시가가 양반스러울수록 산문 소설이 평민스럽고요. 시가가 평민스러울수록 소설이 양반이 썼을 확률이 좀 높아진다라는 거 알고 계시고 1번부터 5번 경우의 수를 꼭 기억해 주세요. 1번, 3번 예상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그 오른쪽 거 평민류 오락소설, 양반의 실학소설, 그리고 여성향 소설들을 또 정리해드렸는데 여기 빨간색 보시면 설신여설화랑 거타지설화, 이 거타지설화는 이 수능 완성 앞부분에 문학 유형 연습이라고 있거든요. 여기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설신여설화랑 거타지설화가 어떤 느낌이냐면 어, 뭐 설신여설화가 버전 1, 거타지설화가 버전 2 이런 느낌이거든요. 약간 속편, 3인곡 송미인곡의 설화 버전이라고나 할까요? 이것처럼 약간 거타지설화가 설신여설화랑 접점이 좀 있으니까 같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웬만하면 이 평민류 오락소설, 신화랑 설화를 포함해서 이 평민류 오락소설 중에 하나가 나올 겁니다. 가장 신경 쓰이는 건 설신여설화, 거타지설화 뭐 이런 것들, 신화랑 설화의 비중도 좀 많다라는 거. 여기서 신화랑 설화를 다 짚어보면 도미설화, 설신여설화, 거타지설화, 천지왕범풀이, 저기 김수로 왕신화, 왕수제 취득 용려설 지금 제가 언급했던 것 중에 절반 이상이 신화랑 설화라는 것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시가가 저기야 양반류 시가가 아니라 여성향 시가가 나온다거나 사설시조가 나온다거나 평민 엘리트 문학처럼 약간 물렁한 형태의 즉 양반이 안 썼거나 혹은 뭐 양반이 썼더라도 사랑 이야기를 하는 경우 있죠. 오케이? 이런 경우에는
그 평민류가 그 산문이 완전 평민류면 안 돼요. 양반이 쓴 그런 재밌는 소설이어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실학소설, 가전체, 가정가문 소설이 여기 해당하죠. 국순전, 임춘이죠. 임춘 이 사람 꼭 기억해 주세요. 뭐 공방전 이런 게 나올 수 있겠습니다. 공방전은 돈을 의인화한 거죠. 돈은 없으면 힘든데 많으면 또 곤란하고 정치인이 추구하면 안 된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함이었고요. 국순전도 임춘 겁니다. 얘는 술이죠. 막걸리. 술 역시 아주 적절히 사용하는 건 좋은데 의존하면 안 되고 정치하는 사람과 가까워서는 안 된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였고요. 화한계, 설총의 화한계도 가전체의 전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박태보전, 구운몽, 가정가문 소설로는 뭐 김만중의 사시남정기, 조성기의 창선감이록 같은 게 충분히 등장할 수가 있겠죠. 써드릴게요. 김만중의 사시남정기. 근데 얘는 너무 많이 아는 작품이다 보니까 그 다음에 조성기의 창선감이록 얘는 이제 작자미 이상으로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만약에 양반류 시가가 아니라 물렁한 시가가 나왔다. 여성이나 평민 엘리트나 기녀문학이라든지 이런 사설시조라든지 이런 식의 시가가 나온다면 소설은 이쪽이다 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성향 소설의 확률이 좀 높아요. 허난설원이랑 그 사설시조가 발을 좀 담가놨기 때문에 그래서 연려춘향 수절가, 채봉감별곡, 배비장전 요거 두 개는 근데 이미 나왔다 그죠? 이미 나왔다 그죠? 얘가 6이고 얘가 9잖아요. 이거 이상하죠? 여성향 소설 그죠? 그러면 다시 봤을 때 얘의 확률이 매우 높아진다 이거예요. 오케이? 3번 양반류 시가가 나오고 여성형 영웅군담 소설이 등장하거나 여성 소설이 등장한다. 6월, 9월에 얘가 같이 나왔어요. 그죠? 6월, 9월에. 그럼 뭐 홍계월전, 옥주호연, 수경낭자전, 이춘풍전 이런 것들 기억해 주시면 좋겠죠. 오케이? 그리고 봐요. 수능완성의 비중을 보면은 지금 수능완성이 총 5개고 그 저기가 문학 유형 연습을 제외하면요. 토공전, 하생기우전, 이춘풍전, 수경낭자전, 옥주호연 그리고 보기의 홍계월전이 있었는데 총 7개 중에 7개 중에 4개가 여성향 소설이에요. 그죠? 지금 수능 완성에는 여성향 소설의 비중이 매우 높아요. 왜냐하면 6월 모의고사를 완성할 때쯤에 등장하는 게 수능 완성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수능 완성이 사실 어떤 수능 특강보다 방향을 점치기 더 좋아요. 그럼 다시 아까 고전시가 가볼까요? 여기는 수능 완성에 전부 다 양반류 시가밖에 없어요. 3번 내겠다 아닐까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3번 내겠다 같아요. 양반류 딱딱한 시가 그대로 내고 그리고 저기로 내겠다. 여성형 소설을 내지 않을까? 이런 느낌이 좀 남습니다. 그럼 좀 미개설화 같은 포인트 알고 계시면 되겠죠? 이쁜 사람이 남편을 가두는 식의 스토리가 좀 많고 그다음에 홍계월전이나 옥주호연처럼 남장 모티브가 들어가 있는 경우도 많다. 이춘풍전도 공교롭게 남장 모티브죠. 이런 것들 잘 체크해 주시면 문제 풀이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죠. 3번이 수능 완성 자체만을 놓고 봤을 때 구린내가 심이 난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독서랑 문학을 모두 정리해드렸고요. 화작은 여기까지 들으시면 됩니다. 다음에 이제 언어인데 이제 언어 같은 경우에는 사실 5문제가 연계가 아니라 안 된다고 할지라도 수능 특강에 나와 있는 요소 빼고 아예 다른 게 나온다고 할지라도 이미 개념을 알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연계로 늘 수밖에 없다. 그죠? 그럼 이게 뭔 얘기냐? 언매 기준으로 최소 5문제도 연계라 이거예요. 어차피 개념이 똑같으니까. 그럼 뭐 매체까지 따지면 매체의 특성 유형이랑 매체 언어의 특징 문제를 봤을 때 한 7, 8문제는 배경 지식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연계로 쳐야 된다. 그죠? 그 화작은 연계가 아예 안 될 수가 없을 거예요. 언매가 7문제가 연계가 되는 마당인데 화작이 한 문제도 안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화작 선택자들 수능 특강 수능 완성 화작 부분 꼭 좀 풀어보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언어 부분 다 이제 넘어간 다음에 맨 뒷부분에 학생들에 대해서 어떤 제언이 조금 들어가 있는데 화작 선택자들은 지금 이제 그만 들으시고 맨 뒤로 넘기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문법인데요. 언어 부분인데 되게 쉬워요. 언어는 제가 매년 맞췄죠, 매년. 그래서 보시면 항상 똑같습니다.
근데 물론 이번에는 언어와 매체 형태로 좀 바뀌었기 때문에 약간 저기 하긴 해요. 제 입장에서도 좀 도박수긴 한데 그래도 뭐 뻔하겠죠. 자, 핵심은요. 한 저기를 기준으로 한 시험을 기준으로요. 통사론 두 번, 통둘, 의미론 한 번, 그다음에 의문론 한 번, 중세국어 하나 이렇게 나와요. 언제나 이거 예외가 없다. 볼게요. 그러면 총 저기 3회 1년치로 봤을 때 통사론 6, 의미론 셋, 의문론 셋, 중세국어 셋 이렇게 나오겠죠? 볼까요? 세 봅시다. 19, 6월 하나, 0.5 하나, 둘 지금 여기까지가 4.5 그죠? 하나 그리고 저기 뭐 하나 잘못 이거 0.5죠 이거 해서 이렇게도 6 아래도 보면은 6 통사론이 6개 의미론 하나 의미론 셋 의문론 셋 그죠? 의미론 셋 그다음에 중세 셋 보이시죠? 그다음에 이제 2021학년도도 마찬가지로 통사론 넷 다섯 여섯 의미론 둘 아니면 화용론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래서 하나 셋 의문론 둘 왜냐면 여기 화용론에 담화 표현적인 요소가 여기 들어가겠죠. 중세국어 셋. 그래서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게 나오고 그렇다 보니까 수능에 모음 변동이 나온다라는 걸 지난번에 100% 예측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문법도 되게 쉬워요. 예를 그래서 올해 것만 딱 떼서 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통사론 6개, 의미론 3개, 의문론 3개, 중세국어 3개가 나와야 되는데 6월에 중세국어라고 볼 만한 게 없었어요. 그럼 보면은 봐요. 통사론 세보겠습니다. 그리고 약간 이상한 게 매번 의문론이 요 지문 문제로 등장하진 않았거든요. 이거 34번이랑 35번 있죠. 이게 의문론이 낀 적은 없었어요. 노란색이 하나도 없죠. 이쪽에 지문 문제 쪽에. 근데 이번에 계속 의문론을 끼고 있다라는 거 이것도 조금 보셔야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자 그럼 세볼게요. 이거 한 문제, 두 문제, 0.5문제 3.5문제, 4.5문제죠. 통사론. 의미론 볼게요. 한 문제, 두 문제, 0.5문제. 지금 2.5문제 나온 거 보이시죠? 의문론 보겠습니다. 한 문제, 두 문제. 중세국어 볼게요. 한 문제. 그럼 자, 여기서 여기를 빼준 거예요.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오냐? 중세국어가 2개 나와야 되겠고요. 통사론이 1.5개, 의미론이랑 연관돼서 나와야 돼요. 오케이? 그다음 의문론이 한 문제가 등장해야 되는데 그럼 이런 식으로 등장할 것 같습니다. 중세국어를 일단 2개를 내야 돼요. 하나는 완전 퓨어 중세국어, 하나는 현대화의 어떤 비교를 하는 그런 식의 중세국어가 나올 거고 두 문제를 내려면 가장 좋은 게 뭐 지문 문제에서 하나, 뭐 다른 뭐 단독 문제에서 하나 이렇게 낸다기보다는 그냥 물론 그랬던 해도 있습니다. 언제냐? 자, 저기 그 19학년도를 보면은 지금 중세 통사론이 계속해서 지문 문제에 하나씩 껴들어가고 있죠. 19 6월, 19 수능, 20 9월까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한 문제 한 문제, 그 다음에 또 단독 한 문제 이렇게도 등장할 수 있는데 제 생각엔 그냥 지문 문제에서 중세 국어적인 요소를 2문제 연관해서 나올 것 같습니다. 중세 통사론이 하나 나오고요. 중세 의문론이 하나 나와주면 깔끔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중세 통사론이 다 보통 중세 통사론이 2번, 중세 의문론이 한 번씩, 혹은 중세 통사론 2번 나올 때 중세 의미론이 한 번씩 이런 식으로 등장하는 경우가 많은데 통사론이 9월에 한 번 있었으니까 중세 통사론 한 문제, 중세 의문론 한 문제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럼 2개를 연관해서 다룰 수 있는 학문이 뭐냐? 즉 지문의 주제가 뭐일 것이냐? 단어의 형성이겠죠. 단어의 형성. 그래서 뭐 중세 국어의 어근과 접사가 어쩌니 저쩌니 뭐 어근 뭐 산 이거 있죠. 뭐 이런 거를 이런 접사를 활용했니 어쩌니 이런 지문이 등장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중세 의문론, 중세 통사론 원래 애초에 통사론과 의문론이 굉장히 가까운 분야가 사이시옷입니다. 사이시옷 그죠? 오케이 왜냐면 요 단어와 요 단어를 형성했을 때 시옷을 넣니 많이 의문 시옷을 넣니 많이 이런 것들 그래서 뭐 관형격 조사 뭐 시옷에는 뭐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쓰인다 뭐 유정물일 때는 뭐 무정물일 때는 뭐 높임 표현일 땐 뭐 이건 사이시옷으로 보니 어쩌니 이런 것들 있죠 충분히 등장할 만하고 조사 같은 경우도 등장할 만하겠죠 뭐 앞에 뭐
뭐 반모음 이가 들어가 있으면 아무것도 쓰니 안 쓰니, 뭐 이 모음을 제외한 나머지 모음이 어쩌니, 자음으로 끝나면 어쩌니, 그 다음에 뭐 연음이 되니, 이런 것들 있죠. 조사적인 포인트. 그리고 이 조사랑 관련해서 모음 조화 요것도 나올 만합니다. 알랄, 을를, 의, 어이, 뭐 이런 것들 있었죠. 에, 예, 이런 것들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단어의 의미 변동적인 측면도 중세 통사론과 중세 의문론 함께 접근할 수 있는데, 2020년 9월인가 이거죠. 2020년 9월 여기 보시면 약간 이런 스타일의 글도 나올 법해요. 이게 뭐 어떤 글이었냐? 그 돛이죠, 돛. 돛이랑 뭐그돛 아지 해가지고 도야지가 됐다. 이게 의문론적인 요소랑 통사론적인 요소가 둘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죠? 어근 더하기 어근인 합성어고, 요 과정에서 뭐 우리가 이모음 역행동화 영향을 받아서 아지가 야지가 되고, 그럼 중세 통사론이랑 중세 의문론 다 들어가 있죠. 2020년 학년도 9월 모의고사 꼭 한번 풀어보시고요. 단어의 형성, 즉 이제 중세 국어에서 이제 접사의 개념들 잘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탄탄히 맨 뒷부분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이시옷을 언제 첨가하는지 현대적인 부분과 이제 중세 국어의 저기 그 관형격 조사 시옷과 함께 비교해서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조사는 주격, 목적격, 관형격 조사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모음 조화로 의문과 관련해서 낼 수 있기 때문에 뭐 의, 아이, 뭐 시옷, 뭐 알랄, 을를 이런 것들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단어의 의미 변동 얘는 약간 의문론과 관련이 있듯이 그러니까 관련 있는 거로 나올 만한데, 대표적으로 뭐 돛, 그다음에 괴 이건 고양이죠. 괴, 뭐 개얌 이런 건 개미입니다. 그래서 개얌 이라서 개미가 된 거고요. 괴 앙이가 돼서 고양이가 된 거죠. 돛 아지가 돼서 돼지가 된 거죠. 이런 것들 우리의 어떤 의문의 사용 방법에 따라서 바뀐 체계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사이시옷 같은 게 가장 무난하지 않을까요? 사이시옷 같은 거. 그래서 관형격 조사 언제 쓰고 뭐 주격 조사 언제 쓰고, 이렇게 조사와 어떤 의문론 형태론적인 측면, 받침이 있냐 없냐 이런 거 꼭 잘 봐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통사론 0.5, 의미론 0.5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기니까 그 뭐야 통사론이 좀 부족한 상황이라 가지고 통사론 0.5, 의미론 0.5 이렇게 등장할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뭐가 나올 수 있냐? 통사론과 의미론이 연관된 부분이 뭐가 있냐면요. 용언의 활용이 있죠. 용언의 활용. 규칙이니 불규칙이니, 그죠? 뭐, 뭐 순두부를 부어줄게 여럿이 오너라, 이거 기억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불규칙 활용, 규칙 활용 요거 알고 계셔야 하겠습니다. 특히 제 생각에는 이제 안 다루기 시작한 게 시옷 불규칙이나 비읍 불규칙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아직까지도 좀 논쟁이 많다 보니까 평가원에서 안 다룬 지 꽤 됐다, 그죠? 근데 어미가 바뀌는 걸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너라 불규칙 지금 안 쓰는 말이죠. 하여, 뭐 저기 하여 그 저기 여불규칙 요것도 하다만 해당되기 때문에 그리 변별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용언과 그 용언의 어간과 어미가 둘 다 바뀌는 히읗 불규칙 위주로 좀 내면은 평가원 입장에서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히읗 불규칙은 이렇다, 그렇다, 저렇다, 빨갛다, 노랗다, 파랗다, 까맣다, 하나 뭐 있죠? 하얗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 색채어 같은 경우에는 모음 조화의 영향을 받습니다. 하예, 허예, 이거 기억하시죠? 하예, 허예, 뭐 까매, 껌에, 이거 모음 조화의 영향 받는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용언의 활용, 규칙 활용과 불규칙 활용, 얘는 의미론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꼭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그다음 또 용언의 활용에는 그 규칙 활용, 불규칙 활용뿐만이 아니라 전성어미적인 요소 있죠. 전성어미, 연결어미, 종결어미, 그다음에 시제선어말어미, 높임선어말어미, 주체높임선어말어미. 그래서 높임법적인 측면도 여기 등장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통사론, 품사 어떻게 높임법을 형성하는지 굉장히 상세하게 풀어서 낼 수 있다라는 거죠. 뭐 주체 높임, 주격 조사, 깨설을 사용해서 문장의 주체인 누구를 높이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합성돼서 나온다 이겁니다. 오케이? 왜냐면 그 이제
그 시제를 만드는 방법에서도 통사론적인 요소를 많이 활용을 했어야 됐기 때문이겠죠. 그 다음에 문장 성분 형성 방법, 뭐 해당 품사에다가 관형사형 전성음이 뭐를 결합해서 관형어를 만들었다. 뭐 얘가 적인데 체언임에도 체언을 수식할 수 있는 이유는 관형격 조사를 사용했다가 뭐 생략된 형태이다. 이런 식으로 문장 성분을 만드는 방법과 관련해서도 등장할 수 있다. 이것도 대표적으로 통사론과 의미론을 접하고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리고 사실 가장 무난하고 어려운 건 아는 문장이에요. 아는 문장. 근데 아는 문장을 통사론이랑 엮어서 내는 방법이 뭐냐? 해당 뭐 안긴 문장의 절이 뭐 아는 문장의 목적어로 사용되었군 뭐 이런 거 있죠. 해서 뭐 안긴 문장의 절에다가 어떤 조사를 결합해서 어떠한 그 역할을 하게 하는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용언의 활용 규칙 활용 불규칙 활용 기억하시고요. 가장 신경 쓰이는 건 둘 다 바뀌는 히읗 불규칙이 좀 변별력이 되지 않을까 이런 포인트 있었고요. 전성어미, 연결어미, 종결어미 이런 포인트들도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높임법도 여기 들어갈 수 있습니다. 뭐 주체 높임 뭐 주체 높임 주격 조사 깨서 이런 것들 잘 복습하고 계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문장 성분 만드는 방법 체험 플러스 조사가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되는지 그리고 아는 문장은 문장 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위주로 통사론적인 요소로 등장할 수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통사론이 단독으로 한 문제 나와야 돼요. 근데 보시면 한글 맞춤법을 계속 언급하고 있다. 그죠? 6월에 한글 맞춤법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9월에도 한글 맞춤법적인 요소가 있었어요. 이 음절이 한 글자이니 어쩌니라고 하면서 9월 통사론 요거 두 문제짜리 지문도 한글 맞춤법과 관련한 통사론이었습니다. 그러면 한글 맞춤법과 관련한 통사론이 나올 만한 분야가 뭐냐? 일단 대표적으로 단어의 형성은 그냥 묻어나게 나올 만하겠죠. 합성어니, 파생어니, 직접 구성 성분이니 이런 거 있죠. 충분히 등장할 만하고 놀이터 합성어입니다. 놀이터는 평가원 기준으로 봤을 때 합성어로 봐주시는 게 맞아요. 직접 구성 성분을 두 개로 딱 나눠봤을 때 접사가 있냐 없냐를 기준으로 합성어랑 파생어 나눌 수 있었던 거 기억하시죠? 이게 제일 무난하고 한글 맞춤법과 관련한 포인트가 이렇게 해요. 사전 활용, 로마자, 외래어, 10강부터 21항까지가 한글 맞춤법과 관련된 포인트 그리고 단어의 형성과도 관련되어 있는 포인트죠. 얘네가 등장할 만하다. 사전 활용 같은 거 쉽죠? 들다 1, 들다 아니 묻다로 해봅시다. 묻다 1, 묻다 뭐 4. 자, 얘네 둘은 동의미 관계고요. 1번 중심적 의미, 2번 3번 주변적 의미. 얘네들은 얘네끼리는 다이 관계. 뭐 1번, 2번. 근데 얘네끼리도 다이 관계인데 묻다 4의 1, 2번끼리도 다이 관계인데 묻다 1의 1, 2, 3과 묻다 4의 1, 2가 다이 관계는 아니죠. 이런 것들 문제 포인트로 나올 만 하겠고요. 그 다음에 품사 주고요. 품사 뒤에 주죠. 소리 나는 대로 주고요. 묻다, 뭐 묻다, 따죠. 묻다. 여기서 동사의 경우는 발음 기호까지 전부 다 해서 주고요. 그 다음에 저기 그 활용 형태 주죠. 이게 만약에 그냥 문제 하나 내보겠습니다. 만약에 활용 기호, 활용 양태를 이렇게 주는데 이게 만약에 물어예요. 물어. 묻어가 아니라 물어이고요. 묻다 4는 묻어라고 해봅시다. 오케이? 자, 묻다 1은 물어고요. 묻다 4는 묻어예요. 그럼 묻다 1은 말을 묻다 할 때 그 묻다겠고요. 묻다 4는 땅에 뭐를 묻다 할 때 그 묻다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문제가 등장할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옆에는 필요한 문장 성분들을 제공해 주죠. 얘가 서술어의 자릿수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도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되겠고요. 로마자 외래어 표기법, 로마자 뭐 외래어 표기법 현용 24자모를 적는다 이런 어떤 요소들 뭐 로마자 뭐 리을은 엘렐로 요것처럼 탄탄히의 조항들이 있었죠.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19항부터 21항이 가장 통사론에서 한글 맞춤법 할 때 내기가 쉬워요. 자, 간단히 좀 설명해 드리면 명사와 전미사만 기준입니다. 미음, 이, 부사와 전미사, 히 있죠. 얘네가 결합하면 전부 다 원형을 살려 적어 주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먹이가 먹이로 발음 나는데 그래서 먹이로 쓰는 거죠. 그래서 미음, 이,
부사와 전미사 이희는 원형을 살려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얘네가 아닌데 모음으로 시작하는 전미사들 있죠. 뭐 명사와 전미사 중에 에 이런 애들 있죠. 이런 거 다 원형 죽여주셔야 돼요. 막 애가 아니라 막에인 것처럼 요것들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음으로 시작하는 전미사는 다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먹기 이렇게 써야 되죠. 먹기인데 자음은 다 살려야 돼요. 정리하면 자음이랑 미음, 이, 희 다 살리고요. 나머지 다 죽이면 됩니다. 전미사 기준으로 봤을 때 요게 대표적으로 단어의 형성과 한글 맞춤법과 같이 문제를 낼 때 등장할 만하다. 그 다음에 의문로는 탈락과 첨가 위주로 등장할 것 같아요. 그래서 탈락에 어떤 예외들이 있는지 요거 그림 기억나시죠? 넙둥굴다, 넓적하다, 넓적하다 울고 있고요. 맑은 눈물 흘리고 있었죠. 어감, 말음, 리을, 기억은 뒤에 기억이 올 때 원래는 뒤에 게 남아야 되는데 앞에 게 남았었던 거 기억하시죠? 밥의 경우에는 자음이 왔을 때 원래는 뒤에 게 앞에 게 남아야 되는데 뒤에 게 남는다. 요거 예시 기억하고 계셔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첨가 이응 이응은 니은이 됩니다. 오케이? 이응 이응은 니은 소리가 나요. 그래서 솜 더하기 이불 합성어네요. 그래서 예사소리다 보니까 뒤에 있는 소리가 하나 덧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봤더니 뒤에 있는 소리가 없어. 즉 이응이야. 초성이 없어. 이응 이응이 니은이 된다. 솜니불이 그래서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좀 나올 만한 부분이 이 그 니은 첨가를 음절의 끝소리 규칙으로도 설명하는 방법이 있었죠. 이런 거죠. 깨 더하기 입. 저기네. 합성어네. 예사소리네. 울림소리네. 여기죠. 그러면은 깨 플러스 이응 이응 입. 근데 이응 이응이 니은이니까 깻잎 이런 형태로 나오겠죠. 그 다음에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났네. 그럼 표시해줘야겠죠. 사이시오 첨가해줘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음절의 끝소리 규칙 적용하면 깻잎이 되고요. 요거 비음화하면 깻잎.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 니은 하나, 둘 이렇게 첨가가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가지고 니은 첨가에 대해서 설명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의문로는 제 생각에 축약은 잘 모르겠고 교체도 잘 모르겠고요. 탈락이랑 첨가 위주로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사이시옷을 적어야 되는지도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사이시옷을 적어야 되는 이유는 그 경우는 고유어 플러스 고유어구나. 합성어가 고유어 플러스 한자 고한 한자 플러스 고유어거나 한자 플러스 한자어인 경우에 사이시오 첨가하는 게 숫자, 착간, 횟수, 퇴간, 곳간 하나 뭐죠? 퇴간 이렇게 6개만 가능하다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문제를 푸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한 2주 남았다 그죠? 그래서 되게 많이 듣는 소리가 2주 만에 바뀌냐 뭐가. 자, 그때마다 여러분한테 하는 얘기 있죠? 18학년도를 기억하세요. 저는 그때 현장에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굉장히 당황스러웠죠. 9시에 갑자기 수능 일주일이 연기가 됐다고 하니까. 그랬더니 탐구 과목 같은 경우에는 어려웠는데 컷이 높았다. 이게 뭔 얘기냐? 일주일 동안 애들이 탐구만 했거든요, 실제로. 그러니까 탐구 컷이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일주일도 충분히 바뀔 수 있을 만한 시기인데 일주일이 2번이나 남았다라는 거. 그래서 끝까지 신종의령하시고요.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뒷바라지하는 여러분 부모님을 위해서, 여러분 잘 가르쳐 주신 뭐 저를 포함한 선생님들 위해서, 여러분 미래 처자식을 위해서 수능 꼭 잘 보시길 바라고 부담 갖지 마시고 모든 거 보여주고 싶은 거 다 보여주신 다음에 수능장 나와서 아이 시원하다 라는 이야기 꼭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 170명의 올해 학생들 하나하나 전부 다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여태까지 고생 많으셨고 2주만 더 화이팅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